밤이 내려앉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는 길어지고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어둠이 퍼져나갑니다. 혹시 당신은 깊고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곳, 한기가 도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의 이야기.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몽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둠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최근 모 엔터 회사에서 큰 소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령 지분과 둘러싼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지만 주술 정령과 관련한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주술 정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다소 그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조직을 정령하는 데 있어 무속과 신념 등의 주술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최근 공토학과의 이와 관련한 내용 하나가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유명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소 주의할 수 있으나 천천히 들어보시면 꽤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았고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정령 일선에서 벗어난 후 저로 인해 권고 사직당한 직원들을 걱정하며 담장을 설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민모 씨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겪은 일들과 비슷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토학과 닌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는 제 이야기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령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가 많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상이 고관 대작들이었고 돌아가신 후 조상들은 일본과 협력하여 그 대가로 상당한 토지와 재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당식기업을 설립하고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군의 군복을 그막 납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 때 부모님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 아동복 그룹을 창립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 세대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주술 정령으로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인사 채용과 취업 정령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주 찾는 주치의가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자주 찾는 무속인이 계셨습니다. 그 무속인은 박수무당 천진 법사님이었고 그는 친일 반민족친이자 재산조사 때 조상의 땅을 지켜주었습니다. 몇 건의 주술 활동 끝에 부모님은 대법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조언을 구했고 부모님은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법사님을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며 대통령도 못 먹는 산의 진리를 대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법사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가문의 행운은 윗대의 조상들이 신령님들께 쌓은 공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령님들께 곰을 들여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군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님은 집에 올 때마다 딸 옥견 선녀를 데리고 왔고 옥견 선녀가 만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고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에 들어오던 옥견 선녀는 초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6살 위였지만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옥견 선녀는 제가 남동생과 비교해 집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언기라고 부르던 여자 친척 동생이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견 선녀는 물에 빠져 죽은 친척 동생의 훈련과 관련하여 자주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똑같이 벗냐 라고 부르며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옥견 선녀에게서 느껴졌던 것은 그녀가 저를 항상 질투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견 선녀에게 넉넉한 복비 외에도 진한 선물을 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유학 때문에 옥견 선녀를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보니 옥견 선녀는 신내림을 받고 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그룹의 춤장으로 입사해 중독처럼 일을 해서 승진했고 장녀로서의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의 지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사로서 전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룹은 독보적인 의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년권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은 옥견 선녀와 상의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모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옥견 선녀는 정형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단계한 정형 능력과 소름 끼치는 예지력에 정예감을 느꼈습니다. 캐치 마케팅, 광고, 모델 비주얼 컨셉트 등을 첨가하는 열정에 저마들 금치 못했습니다. 2021년은 탑과 K-드라마 덕분에 동남아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절정적인 시기에 친동생이 유학에서 돌아와 협업했던 부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정형권 승계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는 대번양보에도 지금 밀어붙이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과 저는 정형권 탈취가 아닌 부모님의 지대에 부응하기 위한 겸진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옥견 선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척 동생과 적신한 후 옥견 선녀는 친척 동생이 저를 딱 3년 동안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견 선녀는 3년 안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장악하려고 조언했습니다. 제 지분만으로는 집안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옥견 선녀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수굿, 사업 운수 등을 하며 정영진에게 주술 활동을 했고 머리 모양으로 귀젠떡을 만들어 신령님들께 공을 들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술 정형이 동생에게는 사익이 종교단체처럼 적대감을 일으킨 것 같았죠. 동생은 동남아 진출을 목전에 두고 저를 회사 감사팀에 감사의를 했습니다. 지주들은 정형권 분쟁으로 회사 껍데기만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회사 장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저는 사마와 같은 마음으로 정형했던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형권을 노리는 대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내로 진출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저를 따르는 직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한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정형 실태를 통해 주술 정형의 적태가 청산되고 무속인들이 회사 정형권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후 친동생도 주술 정형을 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숨겨야 할 진실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듯 머리가 띵하고 짙은 배심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갑자기 부사장이 된 것이 다름 아닌 옥견 선녀의 정형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영가들이 신령님들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역할은 전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히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무속인도 질투나 이기심, 집착 등 우리 모두와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해 제 이야기가 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몰입감 있는 이야기네요. 물론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없지만 소재 자체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공포를 좋아하고 무서움을 즐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당이라는 존재가 꽤나 친숙할 정도로 자주 접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무당이라는 것에 다소 지루함을 느끼거나 반감이 들기도 할 텐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당이 많습니다. 대한정신협회에 가입된 무당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죠. 무당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그들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무당의 수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은 정말 흥미롭고, 이를 통해 무속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024년에도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담증이겠죠. 특히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큰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속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0년이나 주요 사업 활동 전에 무당에게 조언을 받는 것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이는 결국 리스크 관리의 한 방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술에 쓴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일환은 무속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속과 경영이 얽혀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신념과 문화가 어떻게 현대적인 맥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한국의 어둠 속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가 마음속 깊진 않아 밤이 올 때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무섭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이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둠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안전하시길.